어머니, 제 반지 훔쳐가셨어요? 지금 저랑 장난하자는 거 아니시죠? 그걸 어머니가 그냥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건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걸 감쪽같이 가져가세요? 아니, 집에 우리밖에 없는데, 반지가 발이 달려서 도망가기라도 했겠어요? 어머니 말고는 그거 만진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분명히 봤는데, 나이 드셔서 남 물건이 탐나고 그러시는 거냐고요. 집안의 믿음이라며 물려받은 걸 어떻게 도로 훔쳐갈 생각을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그냥 가방이나 열어보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으니까요. 정말 끝까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실 거예요? 저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내놓으시라고요. 제 이름은 고순이, 나이는 76입니다. 제 인생을 만약 한 권의 책으로 쓴다면 아마 첫 장부터 마지막 장 가까이까지 온통 단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을 겁니다. 바로 제 유일한 아들, 오상혁이지요. 아들이 갓 대학에 들어갔을 무렵 남편은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의 나침반은 언제나 아들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어요. 제 인생의 계절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웃으면 봄이었고 아들이 아프면 겨울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채소를 팔아번 돈은 한 푼도 저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아들의 대학 등록금이 되었고 아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겠다며 유학을 결심했을 때는 제 평생의 보금자리였던 작은 집을 담보로 기꺼이 유학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남들 다 가는 계모임 한 번 가지 않고 낡은 옷을 몇 번씩 기워 입으면서도 아들이 보내오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부자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번듯한 양복을 입고 대기업에 처음 출근하던 날, 저는 멀리서 그 뒷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고생과 서름이 아들의 저 당당한 어깨 위에서 비로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장가를 가고 보석처럼 어여쁜 며느리까지 보았으니 이제 정말로 제 할 일은 다 끝났다고 남은 생은 그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들네 집에 갈 준비로 동이 트기 전부터 눈을 떴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이며 잡채, 손주 녀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 세우는 동그랑땡까지 늙은 몸을 이끌고 시장을 몇 번이나 오가며 재료를 잡만했지요. 자식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만드는 어미의 마음이란 세상 그 어떤 인류 요리사의 마음보다 더 정성스럽고 까다로운 법입니다. 갈비는 찬물에 몇 시간을 담가 핏물을 완벽하게 빼내고 질긴 힘줄이 조금이라도 씹힐세라 일일이 칼집을 내어 기름을 발라냈습니다. 달큼한 배와 양파를 갈아 넣은 양념이 고기 속 깊숙이 배어들도록 하룻밤을 꼬박 재워두는 정성을 들였어요. 그 모든 고된 과정이 제게는 힘든 노동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제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식이었습니다. 준비한 음식을 들고 아들 집에 갔어요. 며느리는 남편이 준 옷가락지를 끼고 있더군요. 한 번도 낀 적이 없었는데 무슨 바람이 분 건지. 어머 세상에, 역시 달라요. 이 빛깔 좀 보세요. 이건 그냥 옥이 아니야. 그죠 어머니? 이거 요즘 시세로 하면 웬만한 차 한 대 값은 나오겠어요. 며느리의 눈은 순수한 감탄보다는 값비싼 보석의 가격을 가늠하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값으로 따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다. 이건 마음이란다, 아가. 하고 말했지만 며느리의 귀에는 제 말이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며느리는 왼손 약지에 낀 옷가락지를 들여다보며 만지작거리기 바빴습니다.
제가 밤새 잠도 못 자고 만든 갈비찜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죠. 여보, 이것 좀 봐. 내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고와 보이지 않아? 역시 보석이 날개라니까. 아들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흐뭇하게 웃으며 좋으냐? 그렇게 좋으면 아예 손가락에 붙이고 다녀라. 대신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고 하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에 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 먹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는 시리도록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사건은 제가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던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악 하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텅 빈 손가락을 내려다보았어요. 어머, 어머님, 반지, 제 반지요. 옷가락지가 없어졌어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외침에 거실의 모든 공기는 순식간에 유리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자랑하며 모두의 시선을 끌던 옷가락지가 그녀의 손가락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다 뒀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찾아봐. 아들이 버럭 소리치자 며느리는 거의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디 둔 적 없어요. 아까 설거지하는데 걸리적거려서 잠깐 빼서 여기 싱크대 선반 위에 올려뒀는데 그 뒤로는 정말 만진 적이 없는데 며느리는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쿠션을 전부 걷어내고 부엌 서랍을 미친 듯이 열고 닫고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뒤졌지만 옷가락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그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아니라 서슬퍼런 의심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 말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의 아내에게 도둑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처럼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아가,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왜 네 반지를?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신라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유일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리라 믿었던 아들은 이번에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울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향해 원망과 짜증이 뒤섞인 눈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못 보셨어요? 지혜가 저렇게 애타게 찾는데 혹시 어디 잘 두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잠시 착각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더 이상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의 아내를 울게 만든 치매에 걸린 늙은 골칫덩이일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도 그럴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눈으로 제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과 제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린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현관을 향해 뻣뻣하게 굳은 몸을 돌렸어요. 등 뒤로 저를 붙잡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76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치욕과 모멸감을 온몸에 뒤집어 쓴 채 저는 그렇게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올 때까지 저는 거실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억울함 같은 감정은 너무나 거대하고 처절한 배신감 앞에서 힘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아들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고 아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 믿으며 살아온 제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바쳤던 청춘, 제가 쏟아부은 사랑, 제가 감내한 모든 희생이 고작 그깟 옷가락지 하나의 의심 앞에서 가을날의 낙엽처럼 힘없이 바스러져 버렸어요. 아들에게 저는 더 이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귀찮고 늙고 기억력이 오락가락해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짐 덩어리일 뿐이었죠. 아침 해가 거실 깊숙이 들어와 제 눈을 시리게 할 무렵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안의 마지막 미련이 발버둥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밤새 반지를 찾았다고 죄송하다고 전화한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 헛된 기대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첫마디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밤새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재판장이 피고에게 판결을 내리듯 차갑고 단호한 음성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막히는 침묵으로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답게 그냥 조용히 끝내시죠. 지혜한테는 제가 잘 말해서 어머니가 잠시 보관하고 계셨던 거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체면은 살려드릴게요. 그러니 오늘 중으로 저희 집에 가져다 놓으세요. 일이 더 커지는 거 저도 어머니도 싫으시잖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제게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저 제 인생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냉혹한 심판관의 목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답게 그 말이 마치 독화살처럼 날아와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속으로 사귀며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것이 어머니다운 것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미련과 기대와 사랑을 제 손으로 완전히 장사지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고 제 평생의 재산 목록이 담긴 통장과 인감도장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전화기를 들고 동네에서 가장 일처리가 빠르고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입니다. 순인의 쌀가게 할멈.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 오늘 당장 팔아주세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아도 좋으니 무조건 가장 빨리 계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찾아주세요. 현금 부자로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수화기 너머의 사장님은 아니, 순이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라며 기겁을 했지만 저는 그저 급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뒷말 나오지 않게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수십 년을 거래해 온 동네 은행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예금과 적금을 해지하고 전부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창구 직원은 제 얼굴을 익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 이 적금은 이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지금 해지하시면 손해가 크신데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 걱정스러운 물음에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더 큰 것을 잃지 않으려면 이 정도 손해는 감수해야지요. 제 알 수 없는 말에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는 묻지 않고 묵묵히 일을 처리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두툼한 돈 봉투 몇 개를 건네받았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은 제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돈이었죠. 그 돈을 가방 깊숙이 넣고 저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시내의 다른 은행으로 가 아무도 모르는 제 명의의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던 낡은 통장들을 잘게 찢어 은행 쓰레기통에 버리는 순간 저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족쇄가 풀린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세간살이들은 저에게는 아들과의 소중한 추억이 아니라 제 헛된 희생을 증명하는 증거물일 뿐이었어요. 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갈아입을 옷 몇 벌과 남편의 유품인 낡은 손목시계, 그리고 제 처녀 시절의 모습이 담긴 낡은 앨범 하나만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텅 빈 식탁 위에 흰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어요. 그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줄 유산은 이제 없다. 나를 찾지 마라.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 보거라. 전송 버튼을 누른 뒤 저는 망설임 없이 핸드폰의 유심칩을 빼내 단단한 가위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저와 연결될 수 있는 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든 채 평생을 살아온 나의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과거로부터 최대한 멀리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싣고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일막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제 인생의 이막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버스는 정해진 목적지 없이 그저 남쪽으로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멍하니 흘러가는 낯선 풍경들을 바라보았어요. 며칠을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며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낯선 도시의 허름한 여관에서 쪽잠을 자고 시장 귀퉁이의 작은 식당에서 끼니를 때우며 저는 오롯이 혼자가 되는 법을 치열하게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밤이 되면 문득문득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놀랍도록 단단하고 평온해졌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도 나를 찾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저는 비로소 아무개의 엄마가 아닌 고순이라는 이름 석 자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동해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짠내 섞인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규칙적으로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귀를 간지렸으며 끼룩거리며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붙들었어요. 마치 이제 그만 쉬어가라고 여기가 너의 자리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며칠 더 머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이 몇 달이 되고 마침내는 제 남은 인생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요. 저는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
파도 소리가 창문 바로 아래에서 자장가처럼 들리는 허름한 빈집을 헐값에 얻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더없이 아늑하고 충분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동네 사람들보다 먼저 일어나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해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붉게 타오르며 장엄하게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고 있노라면 제 안에 아직 남아있던 어둡고 축축한 응어리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저는 동이 트기 전 집을 나서 방파제 가장 끝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거칠었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집어삼킬 듯이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덮쳐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저 멀리 갯바위 위에서 위태롭게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노인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런 위험천만한 곳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저러시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갑자기 들이닥친 거대한 파도가 갯바위를 순식간에 덮쳤고 그 위에 서 있던 노인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이내 차가운 바닷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요. 갯바위에 사람이 빠졌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방파제를 따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마침 새벽 조업을 준비하던 젊은 어부 두 사람이 놀라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필사적으로 손가락으로 노인이 사라진 곳을 가리키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어부들이 급하게 작은 배에 시동을 걸어 파도를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애타는 제 마음처럼 시간은 더디게만 흘렀습니다. 마침내 어부들이 물 위로 축 늘어진 노인의 몸을 건져 올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배가 선착장에 닿자마자 저는 달려가 노인의 상태를 살폈어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다행히 코끝에 희미한 숨결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는 변변한 병원 하나 없었어요. 읍내 병원까지 가려면 차로 1시간은 좋게 가야 했고 보건소가 문을 열려면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어부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일단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서 몸부터 녹이고 봐야 해요. 어서요. 어부들은 제 말에 따라 노인을 들쳐 업고 제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젖은 옷을 벗겨 마른 이불을 겹겹이 덮어주었어요. 그리고는 정신없이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 숟가락으로 조금씩 노인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노인이 희미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정신을 차린 노인은 자신을 강영감이라고만 짧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무척이나 무뚝뚝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수치스러워하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제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애썼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신세 지는 거 딱 질색이니까. 그의 거친 말투에 저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죠. 신세는 무슨 신세. 사람 목숨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소리 하네. 그러다 골병 들어요. 죽이라도 끓여올 테니 얌전히 누워있기나 하세요. 제 타박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다시 누웠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밉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십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강 영감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강 영감은 며칠을 제 집에 더 머물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는 말이 없었고 저 역시 굳이 말을 거는 성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함께 밥을 먹고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말없이 붉게 물드는 저녁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 편안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아주 비슷한 상처와 외로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끓인 뜨끈한 매운탕에 막걸리를 한 잔 걸친 강 영감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 여사, 나는 평생을 일만 하고 살았소.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회사도 제법 크게 읽었지. 그런데 늙고 병드니 남는 건 아무것도 없더군. 자식들은 내 재산만 보고 내 옆자리는 텅 비었어. 그래서 다 버리고 여기로 도망쳐 온 거요. 그의 씁쓸한 이야기는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던 제 삶과 그 끝에 제게 남겨진 치욕스러운 상처에 대해서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가만히 들어주었고 그것만으로도 세상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강 영감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거친 손으로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고 여사, 당신은 잘못 산 게 아니야.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을 뿐이지.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세상이 바로 서는 거요.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에 저는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세상에서는 제가 까맣게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상혁이는 제가 집을 팔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옷가락지와 집한 돈을 들고 잠적했다고 생각하며 저를 향한 분노와 원망을 키워갔어요. 사실 아들은 자신의 야심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제가 사는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집을 팔아버리면서 그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것이었죠. 그는 자신의 실패를 모두 제 탓으로 돌리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바닷가 마을에서의 소박한 행복에 조금씩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강 영감과 저는 어느새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단짝이 되어 있었어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함께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강 영감에게서 세상 사는 지혜를 배웠고 강 영감은 저를 통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읍내에 나갔다가 신문 가판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제면에 실린 익숙한 얼굴 때문이었어요.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받는 젊은 기업가 오상혁 대표, 제 아들이었습니다.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고 수십 명의 직원들 앞에서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들의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없어도 저렇게 번듯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신문을 조용히 내려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강 영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강 영감은 아주 깊고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속의 모든 풍경을 다 읽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제 어깨를 한번 다독여줄 뿐이었습니다. 강 영감과 저의 관계는 가문날 마른 땅에 스며드는 봄비처럼 아주 서서히 그리고 더디게 서로의 메마른 삶을 적셔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지나온 세월의 아픈 상처를 굳이 캐묻지 않았고
앞으로의 막막한 계획에 대해 어설픈 조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이 하루 따뜻한 밥을 함께 나누어 먹고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붉게 물드는 저녁 바다를 함께 바라보고 밤이 되면 서로의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장기침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조용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특히나 늙고 병든 이에게는 너무나도 무심하고 잔인하게 흘러가는 법이지요. 가을이 깊어지고 바닷바람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질 무렵 강영감의 마른 기침이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절기 탓이겠거니 노인네들 겪는 흔한 잔병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제가 뒷산에서 직접 캐온 도라지를 푹 고아 따뜻한 차를 내어드리면 그는 유난 떨기는 이놈의 몸뚱이는 아직 청춘이요. 이까짓 바람 감기쯤이야라며 허허 웃으며 큰 소리를 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기침 소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잦아들지 않고 더욱 격해졌고 깡마른 그의 등이 종이 인형처럼 위태롭게 활처럼 휘어지는 것을 어둠 속에서 지켜볼 때마다 제 마음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처럼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돌아누워 잠이 든 척했지만 실은 그의 고통스러운 숨소리 하나하나를 제 숨처럼 느끼며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영감님, 내일 날 밝으면 읍내 병원에라도 한번 가봅시다. 가서 주사라도 한 대 맞고 약이라도 타와야지요. 기침이 벌써 며칠째입니까? 됐어. 늙으면 다 아픈 법이요. 병원 가봐야 의사 양반들 돈만 벌어주는 꼴이지. 그냥 며칠 앓다 보면 낫게 되어 있어. 고 여사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걱정이 많은 게 탈이 아니라 영감님 고집이 황소고집이라 탈인 겁니다. 그러다 큰 병 돼요. 제가 영감님 없으면 이 적적한 바닷가에서 누구랑 벗하고 살라고요. 제발 제 말 좀 들으세요. 제 타박 섞인 걱정에 그는 대답 대신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옆방에서 들려오는 것이 기침 소리가 아니라 마치 쇠를 긁는 것 같은 거친 숨소리라는 것을 깨달은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둘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거의 반강제로 그의 팔을 붙들고 읍내의 작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굳은 표정으로 저를 조용히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할머님,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그 당연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에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저 길 위에서 우연히 만난 외로운 늙은이일 뿐인데 제가 감히 그의 인생에 고호자라는 무거운 이름을 얹을 수 있을까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제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이미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폐 깊숙한 곳까지 병이 번졌어요. 지금부터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날 이후 강 영감은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입맛을 잃고 밥알 하나 넘기기 힘들어하는 그를 위해 부드러운 전복죽을 쑤어 식은 땀으로 축축한 그의 이마를 닦아주며 어린아이에게 하듯 한 숟가락씩 정성껏 떠먹였습니다. 밤새 고통에 끙끙 앓는 그의 등을 쓸어주며 저는 아주 먼 옛날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어린 아들의 등을 밤새 쓸어주던 제 젊은 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씩 고통이 잦아들어 정신이 맑아질 때면 제 손을 힘없이 잡고는 아주 희미하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고 여사 당신을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내 지난 인생이
조금은 덜 외로웠을까 하고 덧없이 의존일 뿐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거칠고 메마른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영감님, 그런 약한 소리 마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가장 좋은 인연은 가장 마지막에 오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영감님이나 저나 이제야말로 진짜 백이 인생 친구를 만난 것 아니겠어요. 진짜 백이 친구라 허허 듣기 좋은 말이구려. 내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지만 내 마지막 길에 이렇게 죽 한 그릇 떠주는 사람은 고 여사 당신 하나뿐이니 당신이 내 진짜 친구가 맞긴 맞나보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창밖에는 그의 첫눈이 한방눈이 되어 펑펑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 영감은 아주 오랜만에 정신이 또렷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침대맡에 앉히고는 아주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려는 듯 몇 번이나 마른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고 여사, 내게 시간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 그러니 내 마지막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오. 그의 비장한 목소리에 제 마음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영감님, 그런 슬픈 말씀 마세요. 이 눈 그치고 따뜻한 봄 오면 저랑 같이 뒷산에 올라가서 쑥도 캐고 나물도 뜯으러 가셔야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어설픈 위로에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내 마지막을 똑똑히 알고 있소. 그러니 잘 들으시오. 내일 아침 서울에서 변호사 한 사람이 이곳으로 찾아올 것이오. 놀라지 말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그저 다 따라주시오. 그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오. 꼭 약속하시오. 저는 영문을 몰랐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간절했기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뽀드득 눈길을 헤치며 저희 집의 허름한 마당으로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아주 반듯하고 예의 바른 인상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강철중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소개하며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 앞에 꺼내놓은 이야기는 제 76평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믿을 수 없으며 가장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알던 가난하고 외로운 강 영감은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거대 기업 유상그룹의 창업주인 강철중 회장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피땀으로 일군 회사를 단 하나뿐인 아들에게 물려주고 쓸쓸히 은퇴한 뒤 신분을 숨긴 채 자신의 마지막 생을 조용히 보내기 위해 이 외딴 바닷가 마을로 내려왔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의 아들은 늙고 병든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지키기는커녕 그의 남은 재산마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결국 강 회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혈육이 아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외롭게 죽어가던 자신의 곁을 아무런 대가 없이 지켜준 유일한 사람, 바로 저 고순이에게 남기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고순이 여사님을 자신이 하늘에서 받은 마지막 선물이자 유일한 가족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사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묵묵히 베풀어 오신 선량한 삶에 대한 하늘의 정당한 보답일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떨리는 제 손에 강철중 회장의 묵직한 친필 유언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유상그룹의 모든 주식과 경영권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부동산과 현금 자산을 저 고순이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그의 마지막 필체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든 채 멍하니 강 회장이 누워있는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소란을 다 듣고 있다는 듯
제 평생 본 얼굴 중 가장 평온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게 밀려온 감정은 수십조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기쁨이나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험한 세상에서 잠시나마 서로를 의지했던 내 마지막 친구가 이제 정말로 떠나가는구나 하는 서글픔과 가슴 시린 허망함 뿐이었죠. 며칠 후 강철중 회장은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제가 살던 작은 바닷가 마을이 생긴 이래 가장 크고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나라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검은 옷을 입고 이 작은 어촌 마을을 찾았고 그들은 모두 저를 향해 새로운 회장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장례식장 한편에서는 강 회장의 아들이라는 자가 이건 무효야. 저 늙은 여자가 우리 아버지를 홀려서 재산을 가로챈 거라고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슬픔 속에서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친구 강 영감이 내게 남긴 무거운 유산이자 마지막 부탁이라면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리라고요. 저는 변호사와 강 회장이 생전에 당신의 몸처럼 아끼고 신임했다는 비서실장의 도움을 받아 유상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시장 좌판과 비좁은 부엌에서만 보낸 제가 하루아침에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회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제가 있던 서울의 아들 내외에게는 차갑고 혹독한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을 팔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거액의 사업 자금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아들은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단기간에 원금의 3배를 보장한다는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전 재산은 물론 아내의 폐물과 처가의 돈까지 몰래 끌어다 쏟아부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투자회사는 하루아침에 공기처럼 사라졌고 아들은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아파트는 물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차압당하고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소식을 비서실장이 매일 아침 결제 서류와 함께 가져다주는 얇은 보고서를 통해 아주 상세하고 또렷하게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유상그룹은 긴급 이사회를 열었고 강철중 회장의 유언에 따라 저 고순이를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재벌 총수의 막대한 유산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시골 할머니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충격적인 화제가 되었지요. 그리고 며칠 후 유상그룹의 공식 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이 최고급 백화점에서 준비해온 값비싼 명품 옷과 보석들을 모두 물리고 제가 시장에서 직접 사입던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흰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숨을 죽이고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지난 며칠 밤을 새워 직접 쓴 취임사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기업의 거창한 비전이나 경영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제 마지막 친구 강철중 회장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였죠. 저는 경영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은 압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이 얼마나 귀한지,
추운 겨울날 건네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제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유상그룹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각 아들 내외는 차갑고 눅눅한 월세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낡고 작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다 간신히 얻은 햇빛도 들지 않는 단칸방이었죠. 그들은 화면에 나온 제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들이 좀도둑으로 몰고 치매 걸린 노망난 늙은이라고 온갖 욕을 퍼부었던 어머니가 바로 그들이 평생을 선망하고 질투해왔던 재벌그룹의 회장이 되어 온 국민 앞에서 존경과 박수를 받으며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아들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 이내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들이 오만하게 걷어찬 동아줄이 실은 하늘에서 내려온 다시 없을 금 동아줄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아들 내외는 어떻게든 저를 만나야 한다는 신락 같은 희망 혹은 탐욕스러운 욕망에 사로잡혀 유상그룹 본사로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색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남루했습니다. 며칠은 좋게 감지 않은 듯한 떡진 머리, 공포와 탐욕에 번들거리는 퀭한 눈, 값싼 시장에서 상구겨진 옷.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눈부시게 빛나는 본사 로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이고 불쾌한 존재들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단단한 벽처럼 버티고 선 경비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아들은 경비원들의 팔을 뿌리치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성을 잃은 채 소리쳤습니다. 비켜, 비키란 말이야. 우리 어머니 좀 만나야겠어. 방금 취임하신 고순희 회장님이 바로 내 어머니란 말이야. 내가 그분 아들이라고. 그의 절규는 웅장하고 고요한 대리석 로비의 광인의 외침처럼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경비원들은 그를 딱하고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더욱 단호하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업무 방해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외부인을 만날 어떤 계획도 없으십니다.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예약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서 돌아가 주십시오. 며느리 역시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정말 회장님 가족이에요. 믿어주세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상혁이랑 지혜가 왔다고요. 어머니. 그들의 처절한 소란은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순식간에 집중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그들의 모습을 촬영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뭐야? 또 시작이네. 회장님 취임하고 나서 저런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찾아온다던데. 쯧쯧, 세상에 공짜 바라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아? 회장님이 시골 할머니라고 하니까 아주 만만하게 보이나 봐. 불쌍하다, 불쌍해. 세상은 단 한 사람도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운 좋은 늙은 할머니에게 빌붙으려는 파렴치하고 더러운 사기꾼 취급했죠. 결국 그들은 경비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짐짝처럼 질질 끌려 건물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건물 밖에는 그들의 소란을 듣고 하이에나처럼 몰려든 기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제 집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마치 먼 나라의 비극을 보듯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굳은 얼굴로 다가와 제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내려가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저들이 더는 회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둬요. 저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우리는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마시오. 제 목소리는 겨울날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들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오. 그러니 우리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저 불쌍한 외부인일 뿐이지. 제 단호한 말에 비서실장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내팽개쳐진 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발버둥 치는 아들 내외의 비참한 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장으로서의 제 역할에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강철중 회장이 생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영 철학, 사람이 곧 기업이다라는 말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비정규직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여성 직원들이 아이 걱정 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회사 안에 국내 최대 규모의 사내 어린이집과 수유실을 짓도록 했습니다. 저의 파격적인 행보는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세상은 저를 우리 할머니 같은 회장님, 가장 따뜻한 자본가라 부르며 존경과 사랑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 앞에는 늘 국민 어머니라는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저는 제게 쏟아지는 과분한 찬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살아가던 며느리는 텔레비전 뉴스에 나올 때마다 국민들의 칭송을 받는 제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을 잃었는지 깨닫고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저지른 죄의 대가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유상그룹이라는 거대한 배의 선장이 된 저는 제게 주어진 무겁고 낯선 키를 굳게 부여잡았습니다. 제 집무실은 대한민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제 시선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강철중 회장, 아니 나의 마지막 친구강 영감이 제게 남긴 것은 단순히 셀 수조차 없는 돈과 모두가 우러러보는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고귀하고 단단한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지막 유지를 받드는 것을 제 남은 생의 소명으로 삼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 내의 모든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결정에 평생을 숫자와 효율이라는 잣대로만 세상을 봐온 늙고 노련한 임원들은 마치 나라가 망하기라도 한 것처럼 기겁하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에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을 가진 재무 담당 이사라는 사람이 하얀 핏줄이 도단한 손으로 수십 장의 도표와 그래프를 가리키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회장님,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은 10분 이해하오나 기업의 생리는 냉정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비정규직 인력은 생산 및 서비스직을 포함하여 전체의 30%에 달합니다.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와 4대 보험, 퇴직금 및 각종 복리후생비는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회사의 영업이익을 심각하게 잠식하여 결국 주주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독이 될 것입니다. 회장님,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감상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다른 임원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고용의 유연성은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필요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위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은 저희 모두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만 냉정한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장 내일 주가가 폭락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결정입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끝까지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숫자와 돈, 그리고 자신들의 안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값비싼 결제 서류 대신 지난 세월의 고생이 고스란히 새겨진 제 손의 깊은 주름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님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는 평생을 시장 좌판에서 채소와 생선을 팔아 자식을 키운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늙은이라 이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렵고 복잡한 숫자들은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의 장사 경험을 통해 뼛속 깊이 아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에 소란스럽고 불안하던 회의실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제 입으로 향했죠. 장사를 하다 보면 말이요. 그날따라 유난히 물건이 싱싱하고 좋아 보이는데도 손님이 뚝 끊기는 날이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은 평소와 똑같은데도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없어서 못 파는 날도 있지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장사꾼의 마음입니다. 집에 우환이 있어 얼굴에 그늘이 가득한 날에는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다 놓아도 손님 눈에는 시들하고 값만 비싸 보이고 저울의 눈끝마저 속이는 것처럼 보이는 법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기쁨이 넘쳐 절로 웃음이 나고 콧노래가 나오는 날에는 평범한 무 하나를 팔아도 손님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달고 시원한 보약처럼 느껴지는 법이지요. 사람이란 그런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의 커다란 창가로 다가가 빌딩 숲으로 가득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일 당장 내쫓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손님에게 진심이 담긴 따뜻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저 아래 개미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유상그룹을 먹여 살리는 진짜 주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늘이 지면 우리 회사의 미래에도 그늘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와 그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의 마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제가 시장 바닥에서 배운 바로는 사람의 마음에 하는 투자는 절대로 손해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안건은 이사회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제 회장 취임 첫 번째 공식 업무 지시입니다. 즉시 시행하세요. 제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말에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감히 토를 달지 못했죠. 그날 이후 유상그룹은 대한민국 최초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결정이 알려지자 비정규직 직원들은 사내 게시판과 복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흘렸고 정규직 직원들은 그런 그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회사의 로비는 제가 취임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희망찬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의 다음 지시는 이 나라의 모든 일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예고 없이 회사 구석에 있는 작은 산에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비좁고 답답한 공간에 아이들의 숫자보다 턱없이 부족한 선생님들이 지친 얼굴로 동분서주하고 있었어요. 한 젊은 엄마 직원은 짧은 점심시간을 쪼개 헬쑥한 얼굴로 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다가가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아이가 밤새 열이 나서 오늘따라 유난히 엄마를 찾네요.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마음이 계속 콩밭에 가 있으니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니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는 거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왜 죄가 되어야 합니까? 일하는 여성이 왜 아이에게 항상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냐는 말이요. 하지만 회사에 폐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로 조퇴라도 하는 날에는 동료들에게 제 일을 떠넘겨야 하고 인사고과에도 분명 영향이 있을 겁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엄마라는 이유로 뒤처지고 싶지 않은데 현실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회장님. 그녀의 눈물 섞인 하소연에 제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그 길로 돌아와 회사 내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들고 전망이 좋은 남쪽의 넓은 부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임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곳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어린이집을 지으시오. 아이들이 먹는 모든 음식은 최고급 유기농 재료로 하고 선생님들은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주시오. 아이들이 교실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흙을 밟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넓은 잔디밭과 작은 텃밭을 만드시오. 그리고 엄마들이 사무실에서 자기 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언제든 볼 수 있도록 한쪽 벽면을 전부 투명한 유리벽으로 만드시오. 우리 직원들의 아이들은 곧 우리 유상그룹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그 미래에 투자하는 것을 단 한 푼도 아까워하지 마시오. 저의 파격적인 행보는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우리 할머니 같은 회장님, 가장 따뜻한 자본가라 부르며 존경과 사랑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 앞에는 늘 국민 어머니라는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왕관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제게 쏟아지는 과분한 찬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가 버린 아들 내외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늪으로 서서히 그리고 깊숙하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살아가던 며느리 지혜는 허름하고 지저분한 식당 구석에서 뜨거운 김과 싸우며 설거지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주방에 기름때 낀 작은 텔레비전에서 저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저는 환하게 웃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의 손을 맞잡고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식당 아주머니들이 감탄하며 말했죠. 아이고, 저 유상그룹 회장님 좀 봐. 정말 천사가 따로 없네. 우리 같은 사람 마음을 어쩜 저렇게 잘 알아주실까. 그러게 말이야. 우리 사장님도 저 회장님 반이반만이라도 닮았으면 내가 평생 여기서 일하겠다. 저런 분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부럽다, 부러워. 지혜는 그 칭찬과 부러움 섞인 말들을 들으며 더러운 그릇들 사이로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퐁퐁 솟아 음식물 찌꺼기가 가득한 구정물 속으로 쉴 새 없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저 위대하고 따뜻한 분의 하나뿐인 며느리였다는 사실, 저 모든 영광과 존경을 바로 곁에서 당연하게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온몸을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오만하게 걷어찬 것이 단순한 옷가락지가 아니라 자신의 구원이자 인생 전체였다는 것을 그녀는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곳에서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아프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끓어오르는 설움에 그만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쳤고 바닥에 떨어진 그릇은 그녀의 마음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식당 주인의 날카로운 욕설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아들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육체 노동을 하기 위해 매일 새벽 어둠을 뚫고 인력 시장으로 나섰습니다. 그가 평생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거칠고 무식한 노동자들 틈에 끼어 그날그날의 일거리를 배정받는 신세가 된 것이었죠. 그의 첫 일거리는 아찔한 높이의 고층 빌딩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책상에 앉아 펜대만 굴리며 살아온 그의 희고 부드러웠던 손은 단 몇 시간 만에 거친 시멘트 가루에 쓸려 껍질이 벗겨지고 군데군데 피가 맺혔습니다. 아침나절이 지나기도 전에 온몸의 뼈마디는 비명을 질렀고 숨은 턱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다른 인부들과 함께 공사장 바닥에 쭈그려 앉아 차갑고 딱딱하게 식은 도시락을 꾸역꾸역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그의 아버지 뻘은 되어 보이는 늙은 인부가 안쓰럽다는 듯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젊은 양반, 이런 일은 영 처음인가 봐? 얼굴이 백지장처럼 허옇게 질렸네 그려. 힘들지? 젊다고 너무 용쓰지 마. 이런 일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령으로 버티는 거요.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쯧쯧, 딱 보니 어디서 글줄이나 읽다가 사업이라도 말아먹은 모양이구먼. 어쩌겠어. 다 팔자소간이지. 자, 이거라도 먹고 기운내. 힘들수록 잘 먹어야 혀. 그래야 버티지. 오늘 하루도 아직 반이나 남았잖소. 인부는 껄껄 웃으며 제 도시락 뚜껑에 있던 까맣고 짜조름한 계란 장조림 하나를 아들의 밥 위에 툭 올려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까만 장조림을 보는 순간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 제가 늘 그의 도시락 반찬으로 싸주던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던 바로 그 장조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만 받으며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이름도 모르는 늙은 노동자에게 동정을 받으며 반찬 하나를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는 몰래 고개를 돌려 뜨거운 눈물을 훔쳤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짠맛이 입안의 밥알과 뒤섞여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곰팡내 나는 어둡고 차가운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지쳐 서로를 원망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구석에 마주보고 앉아 말없이 서로의 초라하고 낯선 행색을 바라볼 뿐이었죠. 아들의 손은 온통 물집이 터져 엉망이었고 며느리의 뺨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처절한 후회와 깊은 절망을 읽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은 월급날이라며 땀과 먼지로 얼룩진 얇은 봉투 하나를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열흘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받은 고작 몇십만 원의 돈이 들어 있었죠. 그 돈을 받아든 며느리는 갑자기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그녀가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샀던 명품 가방의 손잡이 값도 되지 않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돈이 없으면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아이의 분유도 살 수 없는 것이 그들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던 아들이 어느 날 새벽 홀린 듯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버스를 타고 한때 제가 살았던 동네,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던 따뜻했던 동네는 이제 그곳에 없었습니다. 제가 살던 낡은 기와집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번쩍이는 최신식 빌라가 하늘을 향해 낯설게 솟아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쓸고 닦던 정든 골목길도 손주 녀석과 함께 웃으며 그네를 타던 낡은 놀이터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어요. 모든 것이 변했지만 단 하나 제가 아들의 손을 잡고 그의 이름표를 달아주며 심었던 늙은 감나무만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감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마른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모든 것을 잘못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의 울음소리는 그러나 들어주는 이 하나 없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허망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고 너무나도 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어머니나 어머니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뿌리, 자신의 모든 과거와 따뜻했던 역사,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해주던 유일한 사람을 제 손으로 직접 내다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아들 내외의 모든 상황을 비서실장이 매일 아침 가져다주는 두툼한 보고서를 통해 빠짐없이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바람 한 점 없는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하고 잔잔했습니다. 동정심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의 끝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송곳처럼 파고들며 뒤흔드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른들의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 함께 고통받고 있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손주 녀석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서실장이 가져온 보고서에는 손주 녀석의 학교 생활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하고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하는 날이 많아 아이들 사이에서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밑창이 다 닳아 구멍이 난 낡은 운동화를 친구들에게 놀림받은 후 체육 시간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 증상을 보임. 담임 선생님의 걱정 어린 소견까지 붉은 글씨로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의 죄 때문에 왜 저 여리고 여린 아이가 고통의 무게를 짊어져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날 오후 산더미처럼 쌓인 모든 결제를 뒤로 미루고 비서실장과 함께 직접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제 평생 처음 와보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화려하고 거대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아동복 매장으로 직행해 손주 녀석의 몸에 꼭 맞을 세상에서 가장 좋고 멋진 옷과 신발을 골랐습니다. 하늘색을 유난히 좋아하던 녀석의 취향을 기억하며 제 마음을 담아 하나하나 신중하게 선택했죠. 이 옷은 재질이 무엇으로 되었소? 우리 아이 피부가 약해서 조금이라도 거칠면 안 되는데. 회장님, 이 제품은 최고급 유기농 순면으로 만들어져 연약한 아이들 피부에도 전혀 자극이 없습니다. 운동화는 이걸로 합시다. 아이들은 한창 뛰어놀 나이니 무엇보다 발이 편해야지. 이왕이면 가장 가볍고 튼튼한 것으로 골라주시오. 저는 매장 직원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최신형 로봇 장난감과 없는 것이 없는 최고급 학용품 세트까지 마치 마음속에 맺혔던 한이라도 풀려는 듯 커다란 선물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얀 카드에 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짧은 글귀를 적었습니다. 씩씩하게 자라거라.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내 손주에게. 저는 이 선물을 제 이름이 아닌 키다리 할아버지라는 익명으로 손주의 학교 앞으로 보내도록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비서실장은 제게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사준 새 옷과 새 신발을 신은 손주 녀석이 세상을 다 가진 듯 제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제 마음속의 모든 응어리가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선물 상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 내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분에 넘치게 비싼 선물을 보냈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상자 안에 들어있는 작은 카드를 발견한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한자 한자 정성껏 눌러 쓴 시어머니의 단정한 글씨체. 씩씩하게 자라거라.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지혜는 참았던 모든 서름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끼며 가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자신들은 어머니를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모진 말을 퍼부으며 내쫓았는데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용서라도 한 듯 가장 어둡고 비참한 곳에 있는 자신들의 아이를 따뜻한 빛으로 굽어 살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그날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받은 푼돈을 쪼개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와 정성껏 밥과 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른 아침 첫 차를 타고 유상그룹 본사 건물 앞으로 향했죠. 그녀는 차마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문 앞 경비실에 조용히 보온 도시락을 맡기며 말했습니다. 저 이걸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 아닙니다.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 죄 많은 사람이 드리는 거라고만 전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경비원의 대답도 듣지 않고 고개를 깊이 숙여 몇 번이고 인사를 한 뒤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변화를 보고 자신도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밤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유상그룹 본사 건물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건물 주변을 맴돌다 인적이 드문 서쪽 담벼락 아래 자신의 어머니가 계실 집무실이 아득하게 올려다 보이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흙먼지가 가득한 작업복 차림 그대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하루의 고단함과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담은 처절하고도 간절한 속죄의 절이었습니다. 그는 절을 마치고 그날 번 일당이 담긴 낡고 더러운 봉투를 담벼락 아래 조용히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사실을 비서실장이 보여주는 CCTV 영상을 통해 매일 밤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제 며느리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고 제 아들의 등은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한없이 굽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처절한 속죄의 몸짓을 보며 제 마음속에 단단했던 얼음벽에도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용서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나 미움만은 아닌 아주 작고 희미한 불씨였습니다. 그들의 처절한 속죄를 담은 영상은
그 후로도 매일 밤낮으로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며느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첫 차를 타고 와 식어 빠진 도시락 하나를 경비실에 맡기고는 쫓기듯 사라졌습니다. 아들 녀석은 매일 밤 아무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가 있는지도 모를 아득한 건물을 향해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어떠한 계산이나 과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자신들의 죄를 씻어내고 싶다는 짐승의 울음과도 같은 처절한 몸부림만이 담겨 있었지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차가운 미움과 뜨거운 연민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만으로 그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정직하게 일어서는 자립과 타인의 희생 없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존엄이었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을 불러 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 실장, 그 아이들에게 연락하세요. 회장님, 드디어 만나보시기로 결심하신 겁니까? 만나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것이지. 내일 정오,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두 사람을 부르시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단단히 일러두시오. 다음 날 아들 내외는 제가 지정한 변호사 사무실의 작은 회의실에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먼저 와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굶은 사람들처럼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겁에 질린 사슴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눈이 멀어서 어머니께 그런 끔찍한 짓을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두 사람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고 무거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너희의 눈물은 너희의 죄를 씻어주지 못한다. 그저 이 비싼 사무실 바닥만 더럽힐 뿐이지. 제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두 사람은 울음소리마저 삼킨 채 서로를 부축하며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준비해온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서류의 첫 장에는 낡고 허름한 바닷가 식당의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잠시 머물렀던 바로 그 동해의 작은 마을에 있는 지금은 폐허나 다름없이 버려진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이 식당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니, 빌려주는 것이다. 앞으로 꼭 1년, 오늘부터 딱 1년의 시간을 주겠다. 이 1년 동안 너희 두 사람의 힘만으로 이 식당을 일으켜 세워 스스로의 밥벌이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여라. 단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제가 내건 조건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유상그룹의 지원은 단 한 푼도 없을 것. 둘째, 나의 아들, 며느리라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 것. 셋째, 무슨 일이 있어도 1년 동안은 절대로 그곳을 떠나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 것. 만약 이 조건들을 모두 지키고 1년 후에 내가 찾아갔을 때 너희가 정직한 땀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 너희를 다시 보겠다. 하지만 만약 이 약속을 어기거나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면 그때는 정말로
너희와 나의 인연은 이 생에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알아들었느냐?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넋이 나간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처절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다. 너희 안에 아직 사람의 마음이 남아있는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용기가 있는지, 그 답은 너희의 일년이 보여주겠지.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회의실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옷가락지는 내가 되찾아왔다. 너희가 진정한 사람이 되는 그날 다시 돌려주마. 그 말에 며느리는 다시 한번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구원할지 아니면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질지는 오롯이 그들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의 길고도 혹독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비서실장을 통해 받은 첫 보고서는 한 장의 사진과 짧은 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마당과 창문이 깨지고 페인트가 다 벗겨진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식당 건물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죠. 보고서에는 대상자들이 큰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건물 앞에서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으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것은 동정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으니까요. 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을 전부 털어 식당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사무실과 백화점에서만 살았던 그들에게 망치를 들고 톱질을 하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첫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속 아들의 손은 온통 물집이 잡히고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허름한 몸빼 바지를 입고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맨 채 쉴 새 없이 건물 안팎의 쓰레기를 치우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다투었다고 합니다. 여보, 이것 좀 같이 들어줘요. 나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 나도 지금 지붕에서 물 새는 거 맡고 있잖아.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것 하나 못해?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해봤어야 알죠. 매일 먼지 구덩이에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요. 차라리 그냥 다 포기하고 어머니께 가서 비는 게 낫지 않겠어요? 닥쳐. 어머니가 어떤 분인데 그런 소리를 해.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야. 여기서 무너지면 우린 정말 끝이라고. 그들의 싸움과 눈물, 그리고 고된 노동의 시간들이 매주 두툼한 보고서가 되어 제게 배달되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마치 매일 신문을 읽듯 덤덤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여름이 되자 식당은 겨우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바다 식당이라는 소박하고 정직한 간판이 내걸렸죠. 하지만 그들의 시련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외진 곳에 있는 허름한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밤을 새워가며 제가 예전에 가르쳐 주었던 음식들을 떠올리며 메뉴를 개발했지만 그 음식을 맛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아침 인근 항구에 나가 가장 싱싱한 생선을 떼어왔지만 그 생선들은 팔리지 못한 채 저녁이면 모두 버려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이러다 정말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서로를 원망하며 수없이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을 붙잡은 것은 서울에 두고 온 어린 아들과 언젠가 자신들을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 바로 저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기적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전화도 불통이 되었죠. 아들 내외는 낡은 식당 안에서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식당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비에 흠뻑 젖은 마을의 젊은 어부 하나가 거의 울상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늙은 아버지가 태풍에 대비해 배를 묶어들어 나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방파제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당을 뛰쳐나가 칠흑 같은 어둠과 폭우를 뚫고 미친 듯이 항구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던 이기적인 아들이 이제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한참의 사투 끝에 아들은 거의 탈진 상태가 된 어부의 아버지를 구해냈습니다. 며느리는 그 시간 동안 식당의 모든 불을 켜고 뜨거운 물과 깨끗한 수건을 준비하며 두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에 영웅담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폐쇄적이고 낯선 외지인들을 경계하던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를 진정한 자신들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정말 장하고 대단하구먼. 그 식당 우리가 팔아줘야지.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굶게 내버려둬서야 쓰나.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바다 식당을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음식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직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끓여내는 뜨끈한 매운탕은 거친 바다 일을 하는 어부들의 속을 달래주었고, 아들이 구워내는 고소한 생선구이는 마을 아이들의 최고의 밥 반찬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바다 식당은 마을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될 작고 따뜻한 사랑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제게 가져온 마지막 보고서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식당의 풍경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당의 창문 너머로 마을 사람들과 아들 내외가 한데 어우러져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탐욕과 절망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정직한 땀으로 하루를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건강하고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비서실장의 짧은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들은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비로소 진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들여다보다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을 사진 위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1년이라는 약속의 시간이 어느덧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바닷가 마을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주 제 책상 위에 올라오는 두툼한 보고서를 통해 그들의 혹독하고도 위대한 시간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그 결과를 확인하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회사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비서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번호판도 없는 평범한 국산차에 제가 직접 올랐습니다. 최 실장, 오늘 하루는 나를 찾지 마시오.
회장 고순이가 아니라 늙은 할미 고순이로 다녀올 테니. 제 말에 최 실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깊이 허리를 숙여 제 여행의 안녕을 빌어주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동해로 향하는 길은 1년 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1년 전 제가 이 길을 달릴 때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 그리고 막막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었죠.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잔잔한 파도처럼 평온하고 가을 하늘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변한 것은 아들 내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회장이라는 무거운 감투 속에서 용서와 사랑의 진짜 의미를 배우고 제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익숙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마을 입구의 공터에 차를 세우고 제 이름으로 된 번쩍이는 명품 옷 대신 제가 서울을 떠나올 때 입었던 낡고 편안한 시장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의 식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심장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변했을까? 나를 어떤 얼굴로 마주할까? 수만 가지의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당은 멀리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폐가가 아니라 작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온기가 흘러나오는 진짜 가게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길 건너편의 낡은 정자 아래에 숨어 한참 동안 그들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안은 마을 사람들로 금세 가득 찼습니다. 제 며느리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손님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날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날카롭고 이기적인 표정 대신 손님을 향한 진심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주방 안에서는 제 아들이 묵묵히 불 앞에서 생선을 굽고 탕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예전보다 훨씬 넓고 단단해 보였고 그의 손놀림은 정직한 노동으로 다져진 장인의 손길처럼 능숙하고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지켜보다 저는 마침내 큰 숨을 한번 들이쉬고 길을 건넜습니다. 식당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는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있던 며느리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어서 오세. 그녀의 인사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녀의 눈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빠져나간 마른 행주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주방에서 무슨 일이야? 라며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온 아들 역시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국자가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시끄럽던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저와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며 천천히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안쪽에 비어있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여전히 넋이 나간 채 저를 바라보고 있는 아들 내외를 향해 저는 제 평생 가장 담담하고 가장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맛있는 것으로 밥 한 상 차려오너라. 그 한마디에 멈춰있던 세상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의 눈에서 지난 1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회한과 죄스러움과 그리움이 담긴
뜨거운 눈물이 둑이 터진 강물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차마 제게 다가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은 그저 숨을 죽인 채 우리 세 사람의 말없는 재회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마치 지난 1년간의 모든 고통과 서름을 그 눈물에 다 쏟아내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들의 울음을 재촉하지도 위로하지도 않은 채 그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울음을 그친 두 사람은 퉁퉁 부은 눈으로 서로를 부축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와서 다시 한번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서 밥을 차려오너라. 시장에서 기운이 다 빠졌구나. 제 나지막한 말에 두 사람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허둥지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의 시간은 기묘한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제 앞에 수저를 놓고 맑은 물이 담긴 컵을 놓았습니다. 아들은 주방 안에서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정성스러운 솜씨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식당 안에 가득했던 다른 손님들은 어느새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조용히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가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묘하고도 성스러운 재회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잠시 후 제 앞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뜨끈한 미역국, 그리고 노릇하게 잘 구워진 생선 한 토막.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그들의 지난 1년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떴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가 밥을 먹는 모습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1년을 심판받는 죄인처럼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저는 수저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입을 열었죠. 밥값이 얼마냐? 어머니, 물었잖느냐? 이리 잘 차려진 밥상을 받았으니 밥값은 치러야지. 얼마면 되겠느냐?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다 이내 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목숨이라도 내어놓으라면 그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염치로 어머니께 밥값을 받겠습니까? 저는 그런 아들을 아주 깊고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정직한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가 따라야 하는 법이다. 이것이 너희가 지난 1년 동안 배운 첫 번째 가르침이 아니더냐. 그러니 나는 오늘 반드시 이 밥값을 치를 것이다. 저는 품속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받아야 할 진짜 밥값은 이 돈이 아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으로 직접 무릎 꿇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희가 받아야 할 진짜 밥값은 바로 나 고순이의 용서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 맛있는 밥 한 끼의 값으로 너희의 지난 1년을 기꺼이 사겠다. 그러니 이제 그만 일어나 사람으로 살거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제 옷자락을 붙잡고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번에는 후회와 죄스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구원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비서실장과 변호사가 그 작은 바닷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를 불러앉히고 그들 앞에 새로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이 바다 식당의 소유권을 온전히 그들 두 사람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식당은 이제 너희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마지막 유산이다. 어머니, 저희는 이런 것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내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듣거라. 저는 아들의 말을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잘 듣거라. 이것은 너희가 잃어버렸던 부유한 삶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다. 너희가 새롭게 시작할 인생의 출발선이다. 나는 너희에게 유산그룹을 물려주거나 예전처럼 호의호식하며 살게 해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다. 너희는 이 작은 바닷가 마을의 정직한 식당 주인이다. 앞으로는 오롯이 너희 두 사람의 힘으로 땀 흘려 돈을 벌고 서로를 아끼며 너희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 살아가거라. 그것이 너희가 내게 진정으로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계약서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어머니의 깊은 뜻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안도감과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품속에 고이 간직해왔던 옷가락지를 꺼내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야 이 가락지가 제 주인을 제대로 찾은 것 같구나. 더는 잃어버리지 말고 소중히 간직하거라. 며느리는 옷가락지를 부서져라 꽉 쥔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식당 밖에는 어느새 소식을 듣고 달려온 손주 녀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와 제 품에 안기는 손주를 이 세상 가장 큰 사랑으로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아이의 천진한 물음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할머니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 한단다. 대신 우리 손주 보고 싶을 때마다 할머니가 언제든지 달려올게. 약속?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살아라, 두 사람. 이제는 너희의 힘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내거라. 그리고는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제게 연신 허리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는 아들 내외와 멀어지는 차를 향해 힘껏 손을 흔드는 손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예전처럼 다시 뜨거워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멀리서 존중하고 응원하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단단한 관계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다시 회장 고순이의 삶으로 복귀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제가 부재 중이던 사이에 처리해야 할 결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거대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제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습니까?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구나. 나는 한 명의 아들을 잃었지만 어쩌면 한 명의 진짜 어른을 얻었는지도 모르지. 그리고 내 마지막 친구가 남겨준 이 소중한 회사와 수만 명의 새로운 가족들도 얻었잖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가에서 몸을 돌려 제 집무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위에 놓여있던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펼쳐들었습니다. 자, 최 실장.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해야지. 저기 바닷가 마을처럼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장학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 어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제 목소리에는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하고도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 길고도 험난했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저 고순이의 진짜 인생은 어쩌면 바로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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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릅니다.